자, 이번 시간은 우리가 11번 문제부터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도시 내부 구조 모형도 매년 출제되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자, 28회 시험과 29회 시험은 다 핵심 이론에서 정답을 물었죠. 그리고 30회 시험은 이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과 호이트의 선형 이론에서 출제를 했습니다. 올해도 또 상당히 중요한데, 자, 11번 문제를 보시면은 도시, 우리가 토지 이용의 측면에서 내부 구조 모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이 1925년에 나온 거죠. 그래서 튀넨의 고립국 이론을 응용한 거예요. 그건 우리가 작년에 출제했었죠. 그래서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입니다. 자, 여러분 19회 시험과 작년에 출제된 게 바로 이 1826년에 나타난 이 튀넨의 이 고립국 이론, 농촌 토지 이용 모형을 우리가 응용해서 도시 토지에 적용한 게 버제스. 이 지문을 우리는 시험 문제에 19회 시험과 30회 시험에 출제를 한 지문이죠. 응용을 했다. 자, 그래서 시카고 대학의 사회학 교수인 버제스가 제시한 도시 우리가 구조 모델로서 시카고를 대상으로 해서 경험적으로 도출된 모델을 의미하죠. 1번 맞는 지문이 되겠죠. 미국의 시카고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동심원 모델에서 우리가 도시의 핵심, 이 중심이 바로 중심 업무지구, 이 핵심이죠. 이 핵심에서 벗어나서 퇴폐, 슬럼지구를 형성하는 이 점이지대가 두 번째 동심원, 공장에 저소득 근로자들이 거주하는 저소득 주거지대, 저소득 주택지역이 세 번째, 이 중상층 이상의 고소득층이 거주하는 고소득 주택지역이 네 번째고, 이 교외에 이 통근자들이 거주하는 통근자 지역이 다섯 번째죠. 그래서 이 동심원상으로 5개의 지구로 분화되면서 도시 내부 구조가 성장한다는 이론을 말하죠. 그래서 도시, 이 경계선, 이 도시 요거죠. 이 경계선, 이 밖으로 우리가 있는 지대로서 주로 주택지로서의 기능을 갖는 소규모의 위성도시가 발달되어 있어서 주로 접근성이 양호한 고속화 도로나 철도의 축을 따라 고급 주택가 산재 흩어져 있는 것은 바로 통근자 지역입니다. 중고소득층 주거지구가 아니라 통근자 지역을 말합니다. 2번 정답이 되겠고, 이 동심원 모델은 이 거주지의 공간 분화 과정을 침입과 천위 과정으로 보죠. 그래서 이 동심원 이론은 우리 도시 생태학적인 관점, 자, 도시 생태학 관점에서 우리는 이 접근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도시 생태학이죠. 어떤 지역에 이렇게 들어오는 걸 뭐죠? 침입이죠. 그래서 침입, 거주지가 분화되는 형상을 침입, 경제, 천위 등의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다. 예. 자, 이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3번 맞는 지문이고, 자, 4번 호이트죠. 이 원을 이제 번역을 한 거죠. 그래서 1939년에 나타난 이 호이트의 선형 이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우리의 도시경제학자인 호이트에 의해서 우리가 제한된 모델로서 미국의 142개 도시를 대상으로 하여 주택 임대 자료를 수집해서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수립한 모형이 되겠죠. 자, 선형 모델에서는 도심으로부터 교통의 축 동그라미, 교통의 축을 교통망이죠. 교통의 축, 이 교통망을 따라서 성장하는데 그 모양이 우리가 어떻게 나온다? 우리는 바로 부채꼴 모양이죠. 선형, 부채꼴 모양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5번 맞는 질문이, 선은 부채꼴이죠. 형은 모양 형자.
부채꼴 모양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도시 공간 구조 이론 및 지대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고전학파에서는 지대를 기회비용 성격, 기회비용 밑줄, 틀린 지문이죠. 자, 여러분 고전학파는 1776년에서 1870년 이 시기의 시대죠. 이 토지, 자본, 노동인데 이때 토지, 자본을 구별합니다. 고전학파는 우리가 토지, 자본을 구별을 하는데 토지는 자연적으로 인간의 인공적 힘이 가미되지 않은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물건이고, 자본은 인간의 인공적인 힘이 가미되겠죠. 그래서 바로 기계 등의 자본인데 소모가 되죠. 소모가 된다는 그러한 내용이죠. 구별하고 이 토지, 자본, 노동을 투입을 해서 발생한 총생산물에서 뭐를 빼죠? 우리는 이 자본,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남은 잉여를 우리는 뭘로? 토지를 이용한 대가, 토지를 사용한 대가, 이 지대로 주는 거죠. 이 잉여, 지대는 잉여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에 의하지 않는 소득, 불로소득으로 간주한다. 여러분, 기회비용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잉여의 성격을 가지면서 불로소득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1번 틀린 지문. 2번 리카도는 위치의 차이에 따라서 하니까 틀렸죠. 고전학파의 대표적인 학자가 데이비드 리카도죠. 리카도는 이 차의 지대설을 주장하는데 우리는 경작 재배되고 있는 우리가 이 비옥도, 이 토지에 있어서의 이 비옥도의 차이입니다. 위치가 아니라 비옥도의 차이. 이 비옥도 위치인데 리카도는 토지에 있어서의 위치 문제를 경시합니다. 위치 문제를 경시한다. 그래서 이 비옥도의 차이에 따라서 단위 면적당 우리가 농업용 토지의 수확량, 이 생산성의 차이가 가져오고 이 생산성의 차이가 이 지대의 차이를 가져온다고 주장한 학자가 바로 리카도. 위치가 아니라 비옥도죠. 틀린 지문. 3번 이 마르크스의 절대 지대설이죠. 자,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토지가 사유화됨에 따라 이 토지 소유 자체가 지대를 발생시키는 원인이라고 보죠. 그래서 아무리 한 개지 범위 밖에 있는 토지를 할지라도 토지 소유자가 요구하면 지대를 지불해야 된다. 그래서 한 개지에서도 지대가 발생한다고 주장한 학자가 바로 우리 마르크스. 3번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니까 지대가 발생합니다. 마샬은 일시적 동그라미. 자, 알프레드 마샬이죠. 마샬 일시적이 영구적이 아닙니다. 일시적 단기단 얘기죠. 일시적 단기적으로 우리는 토지의 성격을 가지죠. 토지는 지리적 위치가 고정됐기 때문에 토지 이외에 고정된 생산 요소, 예를 들면 기계, 기구 등을 의미하겠죠. 이 고정된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가 바로 우리는 준지대다. 그래서 4번 정답이고 5번 해리스 울만의 다핵 이론에서는 상호, 편익, 이익을 가져다주는 활동 등의 분산이 아니라 뭐가 돼? 지적 지향성이죠. 그래서 우리는 분산이 아니라 이 직적에 따른 이 같은 업종, 상호, 편익, 이익을 가져다주는 같은 업종의 활동에 따라서는 한 장소에 우리 모이는 직적에 따른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직접 우리가 지향성 또는 집중 지향성,
직접 지향성이죠. 분산이 아니라 우리 직접 지향성을 가지고 있다. 분산이 아니라는 거 주의해 두셔야겠죠. 5번 틀린 질문, 4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13번. 자, 우리 합리적인 토지 가격보다 더 높은 게 지가고인데 불합리하게 상승할 경우에 예상되는 현상으로 볼 수 없는 것. 자, 지가가 급격히 오르면은 이 기업의 입장에서는 생산비의 상승을 가져오죠. 또 택지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주택 가격도 동반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또 국가 입장에서는 공공용지의 확보가 어려워지고, 또 중심지의 지가가 상승하므로 도심에서의 건물이 고층화되는 과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해소하면 안 돼. 도심에서의 과밀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4번 정답. 투기 성향으로 인한 근로의욕의 상실, 택지 구입 비용의 증가 등을 우선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4번 정답이 되겠죠. 자, 여러분이 지가 고에 대한 형상을 묻는 내용입니다. 자, 14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의 공적 개입의 필요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을 하는 논리, 이유로서는 부의 외부 효과 방제, 공공재 공급, 부동산 시장의 안정, 경제 성장 등이 있죠. 정부는 사회적 후생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시장에 우리가 개입을 하기도 합니다. 토지 이용에 수반되는 부의 동그라미, 이 지역지구제의 목적이죠. 자,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이 지역지구제를 우리가 실시하는 목적이죠. 이 토지 이용에 수반되는 이 바람직스럽지 못한 토지 이용 활동이 이 부죠. 부. 자, 시험 문제는 이걸 정으로 많이 출제하죠. 뭐 16회 시험에도 정으로 출제했잖아요. 정해라. 부의 외부 효과.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죠. 자, 3번 맞고 4번. 부동산 시장은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적정한 자원 배분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맞고, 공원 등과 같은 공공재인 경우, 자, 공원 등과 같은 공공재의 경우 공공재를 생산하는데 이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공공재는 속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수요의 선호를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만큼 공급이 불가능하다. 사회적으로 필요한 만큼 공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과소 생산, 공급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적정한 양의 공공재를 공급하기 위해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죠. 과소입니다. 과다가 아니죠. 그래서 5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 관련에 들어갈 내용으로 맞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독감 예방주사를 맞음으로써 내가 독감에 걸릴 확률이 낮아진다는 긍정적 외부 효과, 이 정의 외부 효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독감 예방주사를 맞음으로써 우리는 사회적, 자, 이 소비에 있어서 우리 정의 외부 효과 또는 외부 경제, 긍정적 외부 효과죠. 이때는 우리 독감 예방주사를 맞음으로써 얻는 개인의 이익보다는 독감이 예방되는 사회적 편익이 더 크죠. 이 사회적 편익이 더 크다. 자, 지금 요 얘기죠. 지금 부등호. 그래서 사회적 편익은 사적 편익보다 크다. 그리고 우리는 사회적 편익이 크다는 얘기죠. 그러면 사적인 편익을 나타내는 이 수요 곡선, 우리가 사적인 비용을 나타내는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이 바로 이게 균형이죠. 균형 가격, 균형 우리가 소비량이 주어졌죠. 자, 그런데 이만큼 소비를 했을 때 우리는 이 사적인 편익보다 사회적 편익이 더 크죠. 그래서 이게 사회적
각 소비량 수준에서 사적 편익보다 더 사회적 편익이 더 높죠. 그래서 이 사회적 편익을 고려한 이 사회적으로 바람직스러운 최적 소비량은 이만큼인데 실제 균형만큼 소비하기 때문에 이만큼 적게 소비하죠. 그래서 과소 소비가 이루어진다. 과소 소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양만큼 소비량을 늘려주기 위해서 국가는 독감 예방주사를 맞는데 보조금을 지급을 해야 된다. 이 소비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보조금을 지급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요즘 우리 국가 요즘 독감 얘기 많이 나오죠. 예방주사 보조금 지급한다고 하죠. 그래서 어리가 크다. 자, 어떻게 돼요? 사회적 최적 소비량, 사회적으로 바람직스러운 최적 소비량은 균형 소비량보다 많다. 요것보다 이게 더 크잖아요. 이게 더 크다. 요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많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 이해하는지 여부를 묻는 문제죠. 자, 16번 용도 지역 지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이 사적 시장이 외부 효과에 대한 효율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에 정부가 이 부동산 규제의 한 방법으로 채택할 수 있다. 1번 지문 한 2번 출제했었죠. 자, 2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도지사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으로 주거지역을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죠. 이때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 자 공동주택 밑줄, 양호 밑줄, 요거 두 개가 포인트죠. 주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은 제2종 전용 주거 지역입니다. 제2종 전용 주거죠. 제2종 전용 주거 지역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은 공동주택 중심이 아니라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우리가 주거 환경을 우리가 조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을 말하겠죠. 그래서 제2종 일반 주거지역, 제2종 전용 주거지역 개념 구분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2번은 15회 시험에도 출제를 했었죠. 2번 출제했습니다. 3번, 2번 맞는 지문. 제2종이 포인트입니다. 제2종 전용, 제2종 전용 밑줄, 이게 포인트. 용도지구와 용도구역은 하나의 대지에 중복 지정될 수 있죠. 자, 여러분 보호지구에 또 뭐다? 고도지구 우리는 지정할 수 있죠. 중복 지정이 가능해요. 자, 개발 제한구역 내 도시자연 우리가 보호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가능할 수 있죠. 그래서 개발 제한구역 그린벨트 내에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이 가능해요. 이것도 중복 지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용도지역은 안 되죠. 도시지역 내에 자연환경보전지역 이렇게 하면 틀리죠. 용도지역은 우리 중복 지정이 안 되죠. 그래서 용도지역은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계획으로 우리는 결정하는 지역이죠. 이건 용도지역은 중복 지정이 안 된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요 두 개만 중복 지정이 가능하다. 이게 3번 설명. 자, 4번 지구 단위 계획을 통해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할 수 있죠. 자, 지구 단위 계획 이것도 한 4번 정도 출제한 지역이고요. 5번 용도 지역은 자연환경 보전지역. 자,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도시지역 중에서 용도지역은 중복 지정이 안 돼요. 도시지역 중에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연 환경 보전 지역은 도시 지역 하면은 용도 지역이 중복되잖아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도시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이렇게 나와야죠. 예? 도시 지역이 아닌 지역 이렇게 나와야 맞는 지문이죠. 그래서 틀린 지문은 5번이 정답. 용도 지역은 중복 지정이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17번. 주택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건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우리가 사적 시장 임대료보다 훨씬 싸게
공공주택을 공급을 하기 때문에 소득 재분배 효과 있습니다. 맞는 질문. 저가주택에 대한 임대료 보조는 장기적으로 저가주택 공급량을 증가시키죠. 자, 이런 의미겠죠. 자, 수요, 공급에서 임대료를 보조해 주면요. 우리는 공급은 단기에 변화가 없죠. 공급은 우리는 단기에는 변화가 없어요. 시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임대료를 보조해 주면은 보조를 받기 전보다 실질 소득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전보다 수요가 증가하죠. 그래서 현재 임대료 수준에서 이만큼의 초과 수요가 발생해서 초과 수요자들의 경쟁에서 임대료는 뭐한다? 상승을 하죠. 그럼 임대주택 소유자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불로소득 초과 이윤을 누리니까 공급을 해야 돼. 그래서 현재의 요 임대료가 어떻게 원래의 임대료 수준으로 하락을 할 때까지 공급이 이렇게 장기적으로 이렇게 공급은 뭐한다? 증가한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공급은 뭐한다? 증가합니다. 그래서 증가의 동그라미 맞는 지문이 되겠고, 정부가 임대주택 공급을 증가시켰다. 3번은 이 그림이거든요.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급하면 비탄력적.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하면은 탄력적. 이 주어졌죠. 자, 이런 형태의 이 그림에서, 자, 이게 바로 균형이죠. 자, 임대주택 공급을 이렇게 증가시키면 가격은 하락을 하는데 얼마만큼 하락하냐? 자, 비탄력적은 많이 하락을 하고 탄력적은 가격 변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약간 하락을 합니다. 그래서 3번 임대료 탄력성이 작을수록 밑줄 작을수록은 비탄력적. 자, 작을수록은 비탄력적일수록 임대료 하락 효과는 파란 것보다 이게 더 크죠. 커질 수 있다. 커질 수 밑줄. 이게 포인트. 작을수록 커질 수. 이게 두 개가 포인트. 맞는 지문. 임대료 상한제는 시장 가격 이상이 아니라 시장 가격 이하를 말하죠. 자, 수요와 공급이 주어지면은 이게 바로 시장 가격. 시장 가격을 균형 가격이 있죠. 이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 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이렇게 규제를 하죠. 그러니까 시장 가격 이상이 되면 안 되고 시장 가격 이하로 상한 가격을 결정하죠. 이 빨간 선 이상 받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죠. 이 빨간 선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는 이 최고의 가격 또는 상한 가격을 말하죠. 네? 그래서 이상이 아니라 이하로 설정하는 최고 가격 제도인데 최고의 동그라미. 장기적으로는 암시장이 형성되죠. 자, 이만큼의 공급은 이 정도. 자, 이만큼 우리는 임대는 손해를 보기 때문에 공급량은 적어지고 수요량은 이렇게 많아지죠. 그래서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많은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초과 수요라고 하죠. 초과 수요. 자, 이러한 초과 수요로 인해서 우리는 암시장이 형성이 된다. 암시장이 형성이 된다. 장기적으로 이렇게 암시장이 형성이 된다. 그래서 이 공급량 수준에서 어디까지 우리 수요자가 기꺼이 지불할 용의가 있는 가격, 이게 암시장에서 형성되는 가장 높은 임대료죠. 그렇기 때문에 음성적인 거래가 우리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맞는 지문이 되겠죠. 4번 정답인데 시장 가격 이상이 아니라 시장 가격 이하입니다. 이상이 아니라 이하. 4번이 틀린 지문이고 5번 우리나라에서 임대료 규제는 주택과 상가 부문에서 부분적으로 실시되고 있죠. 주택에 대해서 뭐죠? 주택임대차 보호법. 우리 상가에 대해서는 상가 건물 우리가 또 임대차에 관한 법률이 있죠. 주택임대차법,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실시되고 있다. 예? 그래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맞는 지문. 자, 18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부동산
투자의 레버리지, 지렛대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타인 자본의 이용, 타인 자본 동그라미. 항상 타인 자본을 이용하면 지렛대 효과가 발생하죠. 레버리지를 활용하면은 타인 자본을 이용하면 이용하지 않을 때에 비해서 위험은 증가합니다. 감소가 아니라 증가한다. 타인 자본을 이용하면 이용하지 않을 때에 비해서 위험은 증가합니다. 기억 틀린 질문. 니은 투자 금액 대비 차익 비율이 크다. LTV. 투자 금액은 부동산 가격이죠. 투자 금액 대비 차익금, 대출금이죠. 이 비율이 크다. 이 비율이 크다는 것은 우리가 투자 금액에 대해서 대출금, 차익금이 이전보다 더 많아지면은 이 투자의 이 지렛대 효과는 커진다. 이 투자의 지렛대 효과, 이 레버리지 효과는 커진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틀린 질문. 작다 하니까 틀렸죠. 총 매입 금액에서 전세금을 제외한 차액만 부담하여 집을 매입을 한 경우도 지렛대 효과를 간주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죠. 요즘 뉴스 많이 나오는 갭 투자 뭐 얘기 많이 나오죠. 갭 투자가 바로 이 디귿에 대한 설명인데 이 갭 투자 얘기하는 거죠. 요즘 뉴스 보면. 그래서 금액이 나오죠. 전세금, 이 수익금에 대한 지렛대 효과. 여러분 수익금에 대한 지렛대 효과는 전세금을 안고 주택을 매입을 하는 경우죠. 자, 총 자본 수익률과 총 자본 수익률은 뭐죠? 종합 수익률. 자, 총 자본 수익률은 총 투자 수익률, 총 투자 수익률인 이 종합 수익률이고, 이게 저당 수익률, 금융기관의 대출 이자율이죠. 자, 저당 수익률은 금융기관에 있어서의 대출 이자율이 같다. 여러분, 여러분 융자를 이용하기 전에 비해서 융자를 받더라도 이 두 개가 같으면요, 지분 수익률은 변화가 없어요. 이 두 개가 같으면 지분 수익률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자, 우선 이 두 개가 같을 경우에는 지분 수익률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개가 전부 같다. 이것을 우리는 중립적 지렛대 효과라고. 네, 중립적 지렛대 효과라고 하죠. 중립적. 그래서 네 번째, 지분 수익률이 같죠. 지분 수익률이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이 두 개가 융자를 받기 전에도 이 두 개는 같은데 융자를 받더라도 이 두 개가 같으면 지분 수익률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기 때문에 이게 같다 얘기죠. 그래서 네 번째는 중립적 지렛대 효과, 지분 수익률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기 때문에 여기 두 개가 서로 같습니다. 자, 맞고 다섯 번째, 융자를 이용하면은 자기 자본 수익률을 증대시킬 수도 있고 감소시킬 수도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투자를 잘하면 증대되는 거, 못하면 감소죠. 증대시킬 수 있다. 맞는 질문. 그래서 4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9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투자의 수익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기대의 수익률은 예상 수익률로서 투자한 부동산에 있어서의 예상 수입과 예상 지출로 계산되는 수익률을 말하고, 실현 수익률은 실제 수익률이죠. 투자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실제로 달성된 수익률을 말하죠. 그래서 실현 수익률을 또 뭐라고 하죠? 역사적 수익률. 과거에 이미 달성된 수익률을 말해요. 과거에 이미 달성된 수익률을 말하죠. 그래서 실현 수익률, 실제 수익률, 또 투자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니까 사후 수익률이라고 하죠. 3번 요구 수익률은 투자자가 자금을 투자했을 때 충족돼야 할 최소한의 수익률, 최소의 동그라미, 최대가 아닙니다. 최소죠. 자, 2번 14회 시험, 27회 시험에 출제된 내용이죠. 자, 요구 수익률은 투자 대안의 기대 비용의 개념이다. 네. 자, 요구 수익률은 하여튼 최소한의 수익률로서 우리는 투자 대안의 기회비용 개념으로서 시간에 대한 비용과 위험에 대한 비용 둘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4번은 이 얘기죠. 4번은 부동산 가치, 부동산에 있어서의 현재 가치는 부동산 소유에서 비롯되는 장래 기대되는 수익인데, 이 기대되는 수익의 흐름이 주어져 있죠. 이걸 우리는 할인율,
수익률로 할인한 건데 이 할인율로서 요구 수익률을 우리가 적용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요구 수익률이 크다. 요구 수익률이 크면은 전체 값은 낮아지죠. 부동산 가치는 상승해야 아니라 하락을 합니다. 하락을 합니다. 그래서 4번 정답이 되겠죠. 상승해야 아니라 하락을 합니다. 4번 지문 또 출제를 많이 하는 지문입니다. 5번 투자자의 요구수는 체계적 동그라미. 피할 수 없는 체계적 위험이 증대됨에 따라 상승합니다. 체계적 동그라미. 비체계적 위험이 아니라 체계적 위험이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시고 이것도 2번 정도 출제를 한 내용이 되겠죠. 20번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자, 투자 부동산을 현금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 가치의 손실의 가능성을 유동성 위험 개념이 나왔죠. 자, 여러분 이 개념 29회 시험에도 출제했고 21회 17회 시험 그리고 우리 14회 시험 4번 출제된 중요한 또 용어죠. 차입자에게 변동금리 대출을 실행하면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대출금리 인상을 통해서 차입자에게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대출자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 위험은 낮아지죠. 대출자 입장에서 대출자 동그라미 낮아진다 밑줄. 그래서 니은은 인플레이션 위험에 대한 설명. 자, 니은은 투자의 위험 중에서 인플레이션 위험에 대한 설명. 자, 맞는 지문이 되겠죠. 두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경우에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개별 자산의 수익률과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이다.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사이에 있는데 플러스 1일 때는 완전한 양의 상관관계야. 완전한 양의 상관관계로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도 피할 수 있는 위험인 비체계적 위험이 제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효과, 위험 분산 효과는 전혀 우리가 없다. 전혀 없습니다. 맞는 지문. 포트폴리오는 여러 자산의 분산 투자함으로써 뭐를 여러분 체계적 위험이 아니라 피할 수 있는 비체계적 위험. 작년 시험에도 또 정답 물었죠. 자, 여러분이 4번째는 27회 시험에도 출제했고 30회 시험에도 출제했는데 30회 시험은 정답으로 물었어요. 체계적 위험이 아니라 피할 수 있는 위험인 비체계적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기법이다. 항상 시험 문제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 요 구별하는 문제 정답으로 많이 묻고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포트폴리오 이론도 한 문제 출제합니다. 잘 기억해 두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21번 문제부터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